선생님 저희들이 지금 디올을 오늘 이제 주제로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이 국가적 챙피. 이게 이제 국격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엑스포 유치 실패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교에서의 병자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외교에서의 병자호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네네. 지금 세상은 뭐 그 당시로 비유하자면 명청 교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또는 제국주의 진영이고 청나라는 다국화 진영. 네네. 다국화를 추구하는 반제 자주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교체됐어요. 제가 볼 때 이미 힘 관계가 기울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말씀입니까?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다. 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역사적 대전환기였고 오늘날도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크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패전했다는 것은 거의 조선일보까지 보도할 정도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대리전이었잖아요. 양 진영의 싸움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졌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또 설사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뭐 미국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그리고 정치에서 지는 거고 이미 졌고 잔인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붙이기 힘들어졌다고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미 교체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이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디에 올라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는. 청나라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나라가 맛이 가고 청나라가 흥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명나라 편들다가 병자호란 겪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똑같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은 미국만 추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만세 불렀죠. 전쟁 터지자. 이스라엘 갈까봐 좀 걱정했습니다. 갈까봐 진짜. 그러게요. 이스라엘 갈까봐. 유엔에서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을 때 14개국만 반대했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고립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근데 윤석열이 여기서 이 14개국 편을 든 거 아니에요. 기권하긴 했지만. 기권하긴 했지만 실제 말로는 했잖아요.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였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 눈치 안 보고 자기 국익을 추구하는 오히려 러시아, 중국, 브릭스 진영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이제 생겼는데 다들 여기서 윤석열은 계속 미국 만세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개 정도로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우디는 어떠냐? 사우디는 이 흐름을 알아채고 바이든 뺨을 때렸죠. 바이든 뺨을 때리고 미국에 등 돌리면서 이란이랑 수교하고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착착착 이쪽 진영으로 옮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땐 사우디는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당당한 나라, 한국은 미국의 개, 망해가는 초상집에 빌붙어있는 개, 이렇게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외교전은 대체로 이 대결 구도가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중심의 망해가는 제국주의 진영과 성장하고 있는, 한참 약진하고 있는 반제 진영의 충돌이 외교 무대에서 계속 재현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결과는 14표, 내지는 29표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40개국 정도는 그래도 미국을 편들었어요. 나머지는 거부했지만 그때도 이미 다수는 거부했죠. 근데 그 수가 줄고 있어요. 계속 29, 1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힘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만 혼자서만 세상 물정 모르고 형님 편이 우리 큰 형님이 내 뒤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한 70편 얻을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1차에서.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게 세계판 병자호란? 외교의 병자호란. 21세기 외교판 외교의 병자호란이다. 그렇습니다. 명청 교체기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 전 세계의 흐름, 세계 구도가 바뀌는 걸 읽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2차 대전 말기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 일본 편을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일본 지금 다 망해가는데. 곧 망할 텐데. 선생님 그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일본 놈들이 그 망할 때 마지막에
제주도에다가 그렇게 그 옥새 투쟁을 하려고 제주도에 막 그런 동굴을 파고 그런 그 짓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옥새를 하자. 네, 마지막까지 여기서 싸우자. 아니, 우리 영토인데 지들 멋대로. 그래서 그게 막 있습니다. 뭐 알뜨르 공항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막 그 한국의 애들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랄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유엔사. 마치 이 미국의 몰락의 마지막 옥새를 한반도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마치 그 일본의 그 당시 제주도처럼. 그런 걱정도 좀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인 지금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중동에서의 실패,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 이걸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모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정세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실 이제 윤석열인데 미국도 강원파가 있기 때문에 한축으로는 윤석열을 띄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험주의자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축으로는 윤석열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대한반도 정책이. 걔네들 안에서도. 그 역사를 보면 양쪽이 다 작업을 해요. 한국에다가. 뭐 그런 식이에요. 지네들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독자적으로 다 각기 뻗쳐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근데 강경파는 군부를 잡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럼 훨씬 더 한국 정치나 전쟁 위기가 혼란스럽겠네요, 앞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김건희 명품 사건이 터진 것이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뭔가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뽐뿌질을 하고 훨씬 더 큰 것도 터뜨릴 수 있죠. 이건 전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제끼고 싶으면 더 큰 거 터뜨리면 끝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기를 봐서 필요하다면 터뜨리지 않겠나 싶어요. 전쟁에 대한 유혹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대한 유혹도 이제 꽤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근데 북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또 정찰위성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다 들여다보게 됐잖아요, 자기들을 이제. 그 선생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정찰위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또 그때도 훈련 엄청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도 좀 장난 아닙니다, 훈련이. 거의 뭐 매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언론에 공개 안 돼서 그렇지. 이 공개만 되면 사실 한반도 지금 전쟁 중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근데 작년에는 북에서 굉장히 세게 그 북한에서 뭘 쏘아 올리고 뭐 해일 보여주고 막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번 달에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안 하다가 딱 정찰위성 쏘고 나서 시작하죠. 딱 그거 하나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쐈어요. 그렇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또 쐈죠. 얼마 전에. 그렇습니까? 탄도미사일인지 뭔지 하여튼 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정찰위성이 그만큼의 위력이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위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이 표현한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말리를 때리는 주먹이 있다.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못 때리는 건 아니에요. 때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깜깜이자 깜깜이 주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깜깜이 주먹. 보는 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이었던 거죠, 북쪽 입장에서는. 정찰위성 갖는 게. 이제 그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쪽 북쪽의 표현대로라면 말리를 보는 눈과 주먹을 다 가졌다 이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무서운 사건이다. 백악관 뭐 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미군이 이동해서 한국만으로 다 파악하고. 다 그게서 그 발표하대요. 뭐 캘리포니아 앞에 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영국 배도 있더라. 뭐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 포착이 거의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위성 하나니까 하루에 2번 찍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아주 실시간은 안 되는데 10개 올리면 실시간이 된다 그럽니다. 10개를 올리면. 10개까지 쏘면. 그리고 뭐 5개만 쏴도 뭐 2시간 간격으로 찍는다든가 이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움직임 같은 걸 포착하기가 좋다는 거고. 그럼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력을 직결시키는 징후가 보이면 북은 바로 선제 타격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타격 대상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무인 정찰기도 활용하겠습니다만 정찰위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무인 정찰기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거의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런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정찰 위성이. 맞습니다. 10기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어디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상태로 정찰해서 운영하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예,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제 아무튼 그 윤석열이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요. 29표. 예, 29표 얻으려고 119표는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네, 참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했다 그러면 정말 너무 무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진짜 뭐 지금은 몰랐다는 설도 많습니다. 뭐 진짜 마지막까지 될 줄 알고 무슨 뭐 공연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말 이건 완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알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그 강서구청장이 김태호 내보낼 때도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강서구청장의 재판이다. 네, 외교적 재판이죠. 아니 진려고 내보냈겠어요? 강서구청장에? 네. 자기는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안둔하군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오판하는 완전히 모르는군요. 네, 현실을 오판하는 문제가 머리가 나빠서도 있지만 이 정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현실 오판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자 성격자나 나르시시스트 그다음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축이 이 권위주의 성격자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가 특징이에요. 예. 세상에 대한 과소평가. 상대방은 과소평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판하는 거고. 아. 뭐 쳐들어가다 다 죽는다든가 이런 거고. 반대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너무 과소평가해요. 상대방이나 세계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주저앉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둘 다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져도 괜히 할 수 있는 걸 못 하기도 하고. 또 뭐 과대 과신에 빠져서 뭐 이렇게 되면 오만해지면 무리한 짓을 하다 망하기도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윤석열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성격자이기 때문에 자기 힘에 대한 과신,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가 특징이거든요. 그게 한국 현실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나타난 거고 외교판에서는 엑스포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강서구청장이나 엑스포에 끝나지 않고 이 전쟁으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우려가 큰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오판했을 때. 오판하겠죠, 뭐 당연히 지금까지 한 거고 한 짓을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사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리 윤석열 탄핵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탄핵해서 일단은 탄핵 발의안이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일단 시켜놔야 된다 이거예요. 발의라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맞습니다.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놔야 된다. 그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강서구청장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참패했잖아요. 또 엑스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 세상에 맨 앞에 쓴 줄 알았더니 29위 있네? 끝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충격도 상당할 거예요. 정신적 충격이. 그리고 옛날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이 그런 안 됐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겁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장알이란 소설을 제가 다 봤는데 그 추미애 전 장관님 쓰신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불리하면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해요. 반성은 진짜 반성은 아니죠. 사과 그리고 굴복도 하고 인정도 해요. 근데 반드시 역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이더라고요. 윤석열 패턴. 반드시 복수를 해요. 반드시 복수하고 역공합니다. 야. 더 무식하게.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사가 그러니까. 쿠데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쿠데타를 진짜 좋아한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 자리가 더 좋다. 쿠데타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방에 뒤집어 엎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의 충격이 모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더 큰 반동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리 윤석열을 지금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탄핵안을 좀 발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고맙습니다.